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쨌든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도 예.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저는 이 부분은 정말 100% 예. 공감하고 이 부분은 뭐 공감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으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문들 예. 기여도별로 보면은 특히 그 노동 부문, 예, 자본이나 총 요소 생산성보다도 예. 노동 부문, 그러니까 예, 노동부. 인구 감소에 따른 예.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거, 그 부분은 굉장히 크게 동의합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23년 상반기보다 예. 하반기가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정부에서는 이 23년 경제를 상저하고다. 예. 저도 얼마 전에 기재부 차관님하고 무슨 예. 대담할 일이 있었는데 상저하고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상저하고라는 표현보다는 예. 상저하전데 예. 근데 상반기가 유독 극단적인 저기 때문에 예. 상극저하저라고 예. 해야 예. 체감하기가 좋다. 예. 그래서 하반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만 나은 상태. 예. 한국 경제도 3년보다는 4년이 나은 상태. 예. 그래서 23년 6월을 지나는 이 2분기가 예. 뭐 그러니까 20년 팬데믹 위기 이후로 가장 바닥에 해당되는 경기 국면이다라고 예. 저는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23년 성장률을 1.4%로 받고 예. 그리고 상반기를 이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0.8%, 네. 하반기를 1.8%. 예. 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라고 네. 보는 것은 방향성이 맞습니다만 네. 하반기를 보는 뷰는 기나긴 저성장을 얘기하기에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실까 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저도 4분기부터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리라 보고 있어요. 4분기부터? 예. 3분기가 안 좋고요. 예. 예. 3분기까지는 계속 성장률이. 아마 2분기도 별로 안 좋을 거, 3분기도 좀 안 좋은데요. 네네. 4분기부터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미국 거 장단기 금리 차가지고 경제 성장률 예측에도 잘 맞고요. 네. 우리나라도 장단기 금리 차. 네. 예, 저는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 가지고 예상하는데요. 네. 이게 우리 경제 성장률의 3분기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예. 특히 2분기 이후에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네. 10년 국제 수익률이 1년보다 네. 높아졌다는 거죠. 네네. 예, 이런 걸 보면은 예. 저는 4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리라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원래부터 1% 안팎이라고 봤고요. 예, 지금 여러 기관에서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아직도 좀 덜 낮췄다 올해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4분기부터는 성장률 올라간다. 급격한 회복은 아니지만 네. 만만한 회복이다. 네. 예, 그리고 요새 우리가 15개월 무역 수지가 적자 났다 그러는데 네. 네. 저는 4분기 흑자라고 보고 있어요. 4분기부터 흑자. 예, 예. 네. 4분기 흑자 나다 내년 1분기는 또 적자 나겠지만 계절 요인 네. 때문에 네. 내년 2분기부터는 다시 흑자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3분기까지는 적자. 예, 적자.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조금씩 다른 거 예. 보니까. 예. 왜냐면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라는 그 GDP 안에는 이 소비나 투자나 순수출이나 이런 게 다 함축된 개념이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무역 적자를 놓고 보면 6월도 정말 미세한 흑자가 날 수도 있다라고 예.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6, 7월 정도면 흑자다. 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3분기까지는 적자 예. 예. 하다가 4분기부터 본격적인 예. 회복이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예. 그럼 3분기는 소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계시겠네요. 그래도 어느 네. 정도 소비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 네. 1분기는 전기비 0.3%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마이너스 성장은 안 할 것인데 네. 0%에서 0.3 네. 그 정도 사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23년 한 해의 사이클로 본다면 네. 경기의 바닥은
3분기로 이렇게 예. 진단하고 계신 예,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예. 저는 2분기로 예. 보고 있고 뭐 매우 더딘 회복일진 몰라도 예. 그래도 3분기부터는 예. 더디게나마 회복될 걸로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주가 관점에서도 예. 저는 이제 경기 사이클보다 예. 금리 사이클에 주가가 더 민감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23년 전망서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주가를. 예. 왜냐면 23년에 경기 침체 옵니다. 예. 라고 이렇게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더니 예. 주가는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예, 예. 근데 제가 작년부터 예. 경기 침체 옵니다. 근데 주가는 22년 10월이 바닥입니다. 예, 예. 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예. 드려왔거든요. 예. 근데 아마 경기 침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서 예. 경기 침체를 주가 침체라고 같이 예. 혼용해서 이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선행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경기 사이클보다는 먼저 주가가 예.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경기 사이클과 함께 맞물려서 보면 동행한다고 예. 보시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저는 경기 사이클보다 더 명확한 잣대가 금리 사이클이기 때문에 예. 기준금리의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 어쨌든 2분기 정도가 정점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었고 예. 작년 요맘때부터 예. 뭐 지금부터는 또 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작년 요맘때부터는 기준금리의 정점은 23년 2분기 정도라고 예. 생각했고 그곳으로부터 대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전 그러니까 22년 10월 정도가 주가의 정점이다. 예. 바닥이다. 예, 예. 근데 재밌게도 주가의 바닥도 그 지점이고 예. 환율의 정점도 그 지점이고요. 예, 예. 그리고 역시 금리 사이클이라는 면에서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들어왔었고 예. 그런 거시경제 면에서 지표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왔었거든요. 예. 교수님은 이제 다소 금리 사이클보다는 경기 사이클에 기초해서 주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도 올해 네. 주가는 계속 5월까지 긍정적으로 봤고 6월, 8월에 조정이고 4분기에 또 오른다. 올해 주가 전망을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경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 경기의 바닥은 23년 3분기니까 예. 그래서 23년 4분기부터 주가가 예. 회복된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올해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네, 언론에 나오는 현재 경기는 보지 말자. 네, 그렇게 하면 올해 주식 투자 못 하신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장단기 금리차나 네. 선행지수를 보자. 네, 그래서 선행지수가 아마 그 3, 4월에 저점일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시장금리는 저는 작년 4분기부터 계속 하락한다. 네, 실제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 초에 4.6%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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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에 3.2% 떨어졌다가 지금 3.6% 안팎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이미 저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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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의 관계인데요. 제가 4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거는 시장금리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군요. 과거 보면은 시장금리에 기준금리가 후행을 했어요. 과거에 예. 그리고 인과관계를 그랜저 심스 테스트 이런 것 가지고 해봐도 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한국은행보다 더 똑똑하다는 똑똑하다.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예. 예, 네, 예. 그래서 금리는 이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요. 네, 이제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느냐. 네. 이미 시장금리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시간의 문제지 기준금리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 참 좋고요. 교수님 말씀 중에 저도 이제 되게 인상 깊게 마치 강연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문구가 시대에 당하지 말자. 예.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예. 저도 강연 자리나 그런 자리에서도 많이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 경제가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가는가. 예. 그리고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예. 이걸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예. 항상 드리는데 예. 교수님께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시대에 당하지 말자. 예.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또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실지. 저는 금융회사 다니면서 큰 부자들도 많이 만났고, 네, 김 교수님도 강의 여러 군데 가시니다만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장들. 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을 알자. 맞아요. 예,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네. 시대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뭐. 예, 그런데 2021년 뭐 코스피가 뭐 3천 가고 그때 일부 그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일부 기업들이 돈 빌려가지고 가행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얼마 전에 한 신문하고 인터뷰했는데요. 네. 미시적인 것만 봤다. 네. 거시적인 걸 보면은 자기가 그때 돈을 그렇게 빌려가지고 투자 안 했을 것이다. 네.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거 대담을 했더라고요. 너무 공감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꼭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된다. 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9만 원 갈 때 10만 전자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그때 선행지수는 꺾이고 있어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먼저 꺾였고 우리 선행지수가 꺾였죠. 네.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은 네. 삼성전자를 9만 원대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 안팎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거시경제의 흐름은 네. 투자를 하든지 기업경을 하든지 네.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의미에서 김 교수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아유, 제가 우리 김혜익 교수님 뵐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저는 아유, 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유, 아닙니다. 정말, 김효익 교수님이야말로, 특히,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요. 아마 아실 만한 분이지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기억과 기록. 네. 교수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코노미스트로서 살아가시면서 그 많은 것들을 기록이 아니라 기억하시잖아요. 예. 체화된 경제를. 근데 당장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거부터도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록에 의해서 설명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거장답게 수많은 수십 년 동안의 그 기억을 갖고 예. 수많은 경험과 기억의 기초에서 예. 해주시는 말씀이 예. 굉장히 큰 말씀이세요. 저는 굳이 따지면 2010년대 이후 예. 경제는 나름 기억의 기초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기록과 기억이 같이 만났을 때 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예. 생각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김효익 교수님이 정말 기억과 기록을 다 갖고 계신 정말 훌륭한 이코노미스트시다. 이게 누가 맞다 가천이십니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떻게 경제를 그렇게 바라보는가 이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 아,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말 가천이십니다. 아니요, 과찬 아닙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빅 웨이브의 저자답게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안내해 주시는 그 저자답게 정말 훌륭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한국 경제 부분을 말씀 나누면서 이 질문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 경제가 어쨌든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는 거는 정말 명확한 사실인데 예. 우리 경제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 투자 얘기 말고요. 예. 경제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조언해 주신다. 아니면 경영자들한테도 좋습니다.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선 노동은 주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외국에서 노동력 수입하지 않으면 어쩔 예. 수 없는 거죠. 계속 네. 지금 출산율 하락하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기업들도 자본 스탁 많이 축적해 놨으니까 네네. 예, 별로 투자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총 요소 생산성을 개선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도 총 요소 생산성 한번 개선해 보자. 네. 그 전제 조건이 사회적 대타협이다.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네. 서울대학교 김세직 교수가 쓴 네. 모방과 창조라는 책이에요. 네. 네. 예, 그분이 5년 1% 법칙을 계속 설명한 거거든요. 네. 우리 경제 성장률 보니까 특히 90년대 이후로 5년 지날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네. 1%포인트 하락했다는 뚝뚝 거예요. 떨어지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정말 0% 성장 가고 사실 그 우리 경제학 목적이 그분은 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네, 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 네. 이대로 가면은 우리 경제 0%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 없다. 네, 네.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네. 창조 경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방과 창조.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모방에 의해서 90년대까지는 연평균 거의 65년부터 거의 8% 안팎 성장했거든요. 네. 세계에서 거의 30년 동안 8% 성장한 나라는 중국, 최근에 중국이고 네.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우리가 모방을 잘해가지고 성장했는데 네. 90년대부터 우리 잠재 성장을 계속 하라는 거는 네. 모방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창조 경제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애플, 네. 그게 그 시가총액이 우리 GDP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애플 그 창립자가 그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맞아요. 그 13만 7천 명 정도 굉장히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을 맞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그 젊은 분들이 네. 그런 기업을 하나 맞아요. 만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해주고 맞아요. 네, 사회가 그런 거를 좀 네. 지적 자산 같은 것도 네. 뭐 보호해주고 예. 네, 그러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조언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조금만 첨언드리면 저는 조금 더 쉽게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예. 편이어서 예. 이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드리면 잠재 성장률의 그 세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노동, 그리고 자본, 마지막이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인데 자본 투입이나 노동 투입을 변화시키긴 어렵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총 요소 생산성 부분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총 요소 생산성은 예를 들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든가 예.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들인데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잠재 성장률 자체가 끌어져 내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 총 요소 생산성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 인적 자본.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너무 강조해 주셔서 정책 의사결정이든 기업 의사결정이든 그런 방향으로서의 고민을 더 심도 높게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정말 그런 식으로 경제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 채널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워낙 이 유튜브를 보시면 다 인터뷰 채널들이잖아요. 교수님도 계속 인터뷰를 많이 하시죠. 저도 다른 데 가면 인터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토론하거나 상반된 의견을 또 여쭙거나 하는 자리를 한 번도 저도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인터뷰에만 익숙해 계신 독자분들은 왜 김영익 교수님 모셔놓고 자기가 저렇게 막 주도적으로 얘기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토론이 정말 좋죠. 그러면서 방향성을 더 찾아가잖아요. 예. 그리고 저도 배우고 제가 미처 못 봤던 부분을 또 찾아가고. 저도 이 자리에서 또 많이 배우고 있죠. 아유, 무슨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희는 인터뷰 채널이 아니라 토론 채널입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집값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크게는 동의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 집값에 대해서는 주식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은 5%도 안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76%나 돼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늘 방송에 나갈 때 좀 신중하게 이야기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 통계를 보면서 정말 헷갈리는 통계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동안은 제가 그 KB에서 뭐 주택가격 배열 발표하지 않습니까? 동양조사 데이터요. 1986년부터 발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만 그동안 계속 분석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분석하면은 물가에 비해서 그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그다음에 렌트 네. 뭐 이런 것에 비해서 아직도 예. 우리 집값이 전국 평균적으로 2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네.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KB 통계하고 너무나 많이 예, 차이가 갭이 나요. 좀 있습니다. 예. 예. 한국 부동산원 통계 보니까 네. 이미 일부 도시, 특히 대구 같은 데는 예. 집값이 2018년 급등 이전으로 그 밑으로 떨어졌고, 떨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장기 추세를 구해보고, 예. 그러니까 이미 추세선 밑으로 예. 거의 예. 10% 정도 벗어나 맞습니다. 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통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 네.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서 네. 저를 대표님 비관론자, 어떤 분을 낙관론자로 네. 비교해서 저는 떨어진다, 네. 어떤 분은 올라간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 부터 올 연초까지는 네. 계속 떨어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통계를 보니까 예. 야 조심스럽게 하게 됐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통계를 제가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두 통계의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봤더니 네. 그 모집단 네. 조사 개수로 보면은 예. KB가 한 2,000개 정도 네.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하는데 KB는 그 산술 평균, 예. 한국 부동산은 기하 평균을 평균. 하고 예. 서로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 방식이 다르더라도 최근에 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부동산원 통계를 보고 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겠다. 예. 아,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집값이 급락했다가 네. 좀 반등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물론 저는 이게 추세 상승으로 돌아섰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집값을 결정한 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도 되고 예. 경기도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초기에는 금리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네. 대출액이 영향을 많이 주고요.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6개월, 12개월 정도 집값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네. 동행지 순환 변동치예요. 네, 네. 그래서 동행지 순환 변동치 이걸 보면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하락 국면이니까 네. 이걸로 보면은 집값이 아직 추세적으로 네. 상승 국면으로 도사서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 이제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못 들으시겠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저도 정말 여러 통계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까봐. 근데 저는 왜냐면 작년부터 집값은 조정되는 국면이라고 전망을 했었고, 근데 작년에 냈었던 경제 전망서에다가도 23년 중반을 기점으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는 현상들, 그리고 매매 가격 등락률이 다시 반등하는 현상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끔 뵙는 분들은 왜 갑자기 바뀌었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바뀐 게 아니라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데이터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등의 개념을 뭐라고 할 거냐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집값이 오르면 반등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강원도 집값이 오르면 반등이냐? 그러면 KB 부동산 통계가 반등이면 반등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주간 통계 기준으로 했을 때 KB 부동산의 주간 통계 기준으로 주간 등락률,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단위의 등락률을 봤을 때 이게 올해 23년에 계속 마이너스에 있잖아요. 지난해 말에 마이너스 0.48%를 찍고 이게 나름 올라와서 지금은 이게 0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게 0에 근접해서 0.07% 마이너스, 마이너스 0.05% 요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 값이 0을 통과하는 것, 그걸 반등이라고 정의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23년 하반기에 올 거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저는 사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사슴이고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온다. 예. 23년 예. 3분기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떨어지는 걸 원하시더라도 예. 그리고 저도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예. 떨어지는 게 더 건강상에 좋다. 우리 한국 경제 건강에. 예. 떨어지는 게 더 좋다라고 예.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나 이 통계가 사슴이니 사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전망과 희망은 달라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23년 하반기 중에 플러스로 반등하는 구간이 온다. 이게 제 전망이었던 예, 거거든요. 예. 혹시 이런 식으로라도 예. KB 부동산 통계 기준은 예. 아니면 뭐 부동산원 통계 기준이든 예. 혹시 너무 무리한 요청일지 모르지만 어떤 통계 기준으로 해서라도 예. 그 값이 뭐 플러스로 반등한다든가 예. 아니면 반등 못하고 계속 떨어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저도 단기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오른 것인가, 네. 뭐 주간 상승률이 계속 플러스가 나올 것인가. 네. 네, 저는 좀 플러스가 나오다가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다시 한번 네. 뭐 주간 통계든지 월간 통계든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도록 예.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라고 하셨을 때 예. 그러면 그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 독자분들이 그런 네. 경제 공부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뭐를 보면서 마이너스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지.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벡터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이제 통계 VAR 모형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분산 분해를 하는데요. 네. 예, 거기에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로 주가, 예. 그 다음에 대출금리, 네. 그 다음에 대출액, 네, 네, 그 다음에 동행지 순환 변동치, 네. 이걸 넣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럼 그런데 주로 이제 경기나 금리를 보시는 예, 거예요. 예. 변수가. 예, 거시경제 측면에서 말씀드린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걸로 봤을 때 초기에는 예. 금리나 주가가 영향을 많이 줘요. 네. 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6개월, 12개월 후에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네. 집값에다 영향을 많이 줘버리거든요. 네. 예, 그런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 10월이 정점이었다는 겁니다. 네. 떨어지다 약간 반등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 더 하락할 것이다. 그러시군요. 예, 이런 의미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저도 뭐 궁금해가지고 예. 부동산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거든요. 네, 네. 현장은 어떻습니까? 너무 물어보니까 중요합니다. 그것도. 예. 뭐 일부 이야기지만은 네. 최근에 저 부동산 거래량이 3, 4월 달에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늘었습니다. 5월에는 조금 다시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그 늘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저 급매물이 많이 나갔다는 네.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네. 그걸 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래량이 늘었는데 최근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제 팔려는 사람들은 조금 주가비 반등한다니까 가격을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살려는 사람들은 예. 아직도 불확실하니까 높은 네. 가격에 안 사겠다. 사야 될지 고민하는. 예, 그래서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 가격이 이제 좁혀져야지 다시 거래가 될 텐데. 그렇겠네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네. 아직도 그렇게 심리가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심리는 사실 많이 예. 개선됐죠. 예. 예, 제가 한국은행에서 그 소비자 심리 발표할 때 네, 네. 예, 주택가격 전망 CSI. CSI라고 예. 발표하거든요. 네, 저도 그거 봅니다. 계속. 그게 작년 11월에 66이었어요. 11월에. 예. 예, 그런데 최근에 거의 90에 접근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물론 그 100 이하면은 앞으로 예.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데요. 네. 그거 많이 개선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제가 주택 가격하고 분석해 보니까 예. 한 15개월 정도 그 심리가 선행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 보면은 네. 한 내년 상반기쯤이 예. 집값이 저점일 것이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아주 그 재밌는 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심리 지수를 따로 네, 발표하거든요. 네, 네. 예, 남녀 구분할 수 있고 지역별로 구분할 예, 지역별로도 나오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보니까 항상 그 여자 심리가 남자 심리보다 높더라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제가 통계 분석, 상관관계, 인과관계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여자 심리 지수가 집값의 상관계수도 더 유의하고 더 인과관계도 더 높게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재밌네. 예. 네, 그걸 보면서 예. 집은 그냥 여자분들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농담합니다. 그럼 교수님도 댁에서 사모님이 집에 사야 될 예, 집 이걸 결정하실까요? 예, 저는 뭐 집에 대해서 늘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여자의 심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예, 그것도 예. 재밌는 말씀이시네요. 주택가격 전망 CSI를 저도 매월 업데이트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값이 22년 끝자락에 바닥을 찍고 예, 이게 계속 100 밑에 맴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00을 통과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그렇습니다.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 주택가격 전망 CSI가 예, 100을 통과하는 지점, 예, 과 예, 앞에 말씀드렸던 KB 부동산 예. 주간 단위 등락률 예, 이 그래프가 0을 통과하는 예. 지점과 예, 미분양 주택 건수가 7만 5천 호를 찍고 지금 7만 1천 호까지 해소되고 있는데 예,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6만 5천 호대로 떨어지는 구간이 예. 만날 거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제가 보고 예. 있는 뷰가 그렇고요. 예. 그래서 23년 3분기에 예. 0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교수님은 24년 1분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0을 통과하지만 다시 또 그게 조정됐습니다. 계속 뭐 계속 주간 단위로 플러스가 나온 게 아니라 네. 뭐 3분기에 이렇게 계속 플러스가 나오다가 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조정될 수 있다. 네. 아마 교수님께서 주시는 그 조언,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들을 명확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근거들 파악해 가시면서, 내가 집을 언제 사야 되나, 내 집 마련 시점 언제로 잡아야 되나,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실 때, 물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런 어떤 틀, 어떤 것을 관전 포인트로 생각하고 의사결정해야 될지를 말씀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집은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요. 네. 예, 제가 저 작년에 초에 어떤 뭐 방송에 나가지고 집값 떨어진다 그랬더니 진행자가 네. 그러다 집값 올라가면 제자들이 예. 스승은 꽃도 안 가져옵니다. 네, 카네이션도 안 가져옵니다.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예, 그만큼 좀 민감한 문제. 맞습니다. 예, 민감한. 참고만 하시고 네. 예,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저도 항상 틀릴 수 있고, 예. 뭐, 교수님은 뭐, 예. 또 실수할 수 있고. 예,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런 이야기를 들 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준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신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고 좋은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좀 예. 올리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빅 웨이브, 거대한 변화의 저자 김영익 교수님과 정말 좋은 대담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또 출연해 주셔서 또 이런 거대한 변화가 있게 되는 변곡점 지점에 또 많은 가이드라인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또 많이 배웠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김영익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